내 인생에서 만난 의미치료. 이시영 박사님. 내가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을 만난 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대학 시절 한국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엔 추위와 굶주림만 있을 때였습니다. 지치고 배고픈 고학생으로 가로수에 기대 앉았는데 가판을 하는 고서점에서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온 게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그 강력한 힘이 나를 끌어갔습니다. 아무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거기보다야 낫지 않느냐? 이 간단한 생각이 당시에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게 의미치료와 나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만남은 1965년 예일대학 박사후 과정을 밟으면서였습니다. 내가 예일대 정신과를 지망한 것은 당시 중공의 전체 주의 사이에서 세뇌를 받은 사람들이 사회정신분석으로 유명한 로버트 립톤 교수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대학에 들어온 흥부는 잠시 나는 예일대에서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하는데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정신과 수업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중심이었습니다. 그중 예일대학은 아주 골수파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미 쓰고 있는 정신과 약물을 그때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큰 소동이 일어날 만큼 철저한 정신분석 수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한국 유학생인 나의 형편이었습니다. 정신분석 치료비는 시간당 달러로 200에서 300달러, 주당 3, 4회, 그것도 몇 년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도 한국에서 이런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온통 그런 걱정으로 그나마 공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훈련용 정신분석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주임 교수와 의논하여 정신신체의학 전공인 DNA 클리닉으로 옮겨갔습니다. 나는 암 환자 병동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당시는 막 나온 항암 치료제를 쓰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암 환자 상담을 해야 하는 과정이라 수술팀, 방사선팀, 항암제팀 함께 회진하면서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과적 문제 환자들을 상담하는 게 내 임무였습니다.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지만 당시 암 환자 진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환자들도 자기 운명을 대체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딱하게도 내가 공부한 정신분석은 이들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환자에게 정신과 상담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크게 없었습니다. 아들러 융, 설리번 등의 정신분석 이론은 절박한 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말년을 편히 보낼 수 있을까? 남은 인생을 좀 더 충실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했습니다. 하긴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 프랭클의 의미 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치료는 우리 교과 과정에 들어있지 않았고 그의 전문 서적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에서 간단히 언급된 의미 치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일에서
내가 했던 상담의 이론적 바탕은 의미치료적 접근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전문 서적을 그나마 영문으로 번역된 몇 권을 찾아 읽었던 게 의미치료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두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플랭클 박사의 몇 안 되는 저서를 읽으면서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실제로 내 카운슬러 업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치료 슈퍼비전 교수의 상담 지도 시간에 지도해 주신 플렉 교수도 의미치료적 접근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플렉 교수는 냉철하고 비판적이어서 학생들은 그의 지도 시간엔 점심도 굶고 벌벌 떨 만큼 무서워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 출신이요 한마디로 천재들이었던 클래스메이트 28명 중 나는 정말이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한국 시골대학 출신의 영어 실력도 시원찮은데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대학에선 여러 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까다로운 주임 교수도 나에게만은 관대했습니다. 정신분석 공부로는 한국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잘 이해해 주셨고 내게 의미치료 대가를 찾아 그 대학에 연수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대학 정신과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주류였지 플랭클의 의미치료를 특별히 전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서 난 독학으로 플랭클의 얼마 안 되는 저서를 통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플랭클이 교수로 있는 빈 대학에 수학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가난한 한국 고학생에겐 형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국내 사정이 너무 복잡해 오스트리아 빈을 찾아볼 엄두를 못 내다가 1990년대 초 세계정신의학회가 빈에서 열렸을 때 처음으로 플랭클을 뵐 수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연사로 초청된 강사 대기실에 염치불구하고 쳐들어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대가다운 면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임상 전문가로서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고 겸손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대가로서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된 대강연장은 초만원이었습니다.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내내 그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이미 관용이라는 따뜻한 인간미에 젖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 이게 대가의 최후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7년 20세기를 대표하는 대학자는 심장병으로 영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출판사에서 그의 저서를 번역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번역을 하지 않겠다고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와 나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어도 원저자의 이야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플랭클의 저서 번역에는 선뜻 응낙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멘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번이 마지막이 될 듯 합니다. 박상미 교수의 제의로 이 책을 공저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번역된 책이 많지 않아서 일본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새삼 그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저서의 출간과 동시에 의미치료 학회를 설립, 후학들과 함께 대학자의 발자취를 더듬어 한국적인 의미치료의 정초를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내 생애를 통해 거인의 그림자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